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직장인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던 홍남기 부총리가 일주일여 만에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년도 7월 달,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예고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축소가 될지 현행 유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15%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대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30%보다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제 비용이 효율적인 결제수단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결제 비용이 비싼 비효율적인 결제수단은 조금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점진적으로 유도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으면서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쓰게 하고 카드 사용의 규모가 큰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을 감안해 고소득자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2,6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폭은 33만 4천 명이었던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과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3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4.7%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약 9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이루려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며 그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IMF 미션단이 지난달 말부터 12일까지 정부 관계자, 국책연구원 등과 만나 경제 동향과 전망,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 협의를 한 뒤에 나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류 열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을 가득 메운 한류 팬들을 보며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이 미래의 성장 엔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할랄은 21억여 명의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뜻합니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첫째 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류 스타들과 함께 할랄과 한류를 결합시킨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시스템과 우리의 한류 열풍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한류 열풍을 그대로 보여주듯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인들의 함성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류 스타 우리 배우 하지연님과 또 이성경님 그리고 K-팝 스타 NCT 드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한류를 2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시장에 진출시키려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류 제품이 말레이시아 국가에서 보장하는 할랄 인증을 받는다면 동남아를 넘어서 중동 시장까지 진출하기에도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할랄 시장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협력하여 공동 진출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딸기를 맛보며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는 새로 생긴 한류타운을 매개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할랄 한류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아이 둘을 가진 부부가 미세먼지 때문에 한 달에 쓴 비용을 따져보니 최소 3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 만큼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또다시 잿빛 먼지로 뒤덮인 하늘. 미세먼지 걱정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관련 의약품을 구매하게 된 시민은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고정적 지출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말 그대로 적금을 들면 나중에 목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서 많이 아깝죠. 실제 취약전 아동 2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 한 달에 미세먼지 대응 제품 관련 비용으로 최소 3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은 모두 16일. 이 기간 일회용 마스크 구입에 16만 원, 공기청정기, 의료관리기의 전기료와 렌탈 비용 7만 5천 원, 의약품 4만 2천 원에 기타 부대 비용까지 더하면 29만 9,300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실외가 아닌 곳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를 한 번이라도 이용할 경우 지출은 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땐 취약계층을 상대로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 가구에는 미세먼지 대책 비용으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줘서 큰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앞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 조사를 하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만들 예정이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적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임대사업 등록자 수가 세제 혜택의 감소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 대비 21.9%나 줄었습니다. 월별 신규 등록자로 계산하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1월 신규 등록자도 전달보다 54.6% 감소한 6,5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임대 등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 세금 부담 우려로 작년 말 임대 등록을 마친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거래 절벽 상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시민이 느끼는 부동산 체감은 어떤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째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13 대책 여파로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시민들의 체감은 좀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피부로는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대작용으로 조금 떨어졌다 이런 정도지. 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진 폭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오름세가 멈췄다 뿐이지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민 의견이 반영된 듯 최근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75% 이상이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계속된 하락세에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시민은 왜 많은 걸까?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니 지난 4개월간 하락률은 약 1%. 부동산 대책 이전 넉 달간 3.5% 가까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락폭 역시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만 컸을 뿐 실수요자가 몰리는 일반 아파트 시세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연말부터 가격이 꾸준히 오른 곳도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9월 84제곱미터 면적의 상한가는 17억 5천만 원. 연말에 19억 2천만 원으로 오르더니 2월부터는 19억 5천만 원까지 더 뛰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오르면서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들은 가격이 크게 빠지진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서울시가 성량갑 아파트로 대변되는 도시 경관을 바꾸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디자인을 직접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종합적인 디자인을 먼저 민간에 제시한다는 건데 과도한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 개선을 목표로 도시건축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비슷비슷한 아파트가 쭉 늘어선 도시 경관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에 먼저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의 디자인과 층수 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민간에서 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선제적인 제시를 통해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결정 추진될 수 있다며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르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을 보고 자란 우리들의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 디자인까지 서울시가 먼저 제시한다는 것은 과도한 관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특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경관 개선 작업을 할 당시 아파트 분양가만 올린다는 비판을 박원순 시장 역시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표들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와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신세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만 뜯어보면 평균 39만 9천 원으로 10만 원이 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전까지 완만한 증가세였던 사교육비는 2016년도부터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와 연관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0% 미만이었던 서울 세계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은 지난해 58%까지 늘었습니다. 학종이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데 그게 계속되는구나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니까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렇다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통계 수치마저도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내 월급의 3분의 1은 교육비 들어가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1학년 입학했어요. 학원비가 56만 원을 줘요. 근데 29만 원은 말이 안 되잖아. 국민학생도 학원 한 가격 비하도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또 여전히 영유아 사교육비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 있는 조사를 위해 사교육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게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줄줄이 떠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실태, 오늘 핫키워드는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네, 한때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붐이 일었었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와 더불어 14억 인구가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일단 줄줄이 떠나고 있는 기업들의 이름만 들어도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 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이징 1공장은 2002년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으로 베이징 현대차를 설립한 뒤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한 공장인데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인력 일부를 창저우와 충칭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는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가동 중단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참 매력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동 중단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 역시 실적 부진입니다. 베이징 1공장 외에도 현대차가 구축한 중국 공장은 베이징 1에서 3공장, 창저우 4공장, 충칭 5공장, 사천 공장 등 이렇게 6곳인데요. 연간 생산 능력만 총 180만 대에 이릅니다. 이 공장들의 엄청난 생산량을 통해 현대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2017년 이후 2년 연속 70만 대 후반에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비하면 실적은 44% 수준이라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자동차는 판매 실적의 추이는 2016년 정점이었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과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국내 기업들의 심각한 타격이 시작된 해입니다. 현재는 다소 사정이 나아진 상태지만 이후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내수 시장 확대 정책을 펼치는 한편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의 침체기가 오면서 결국 중국 시장의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2002년에 진출할 때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의지로 진행한 건데 참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건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텐진에서 휴대폰 공장을 운영하던 삼성전자가 역시 지난 12월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건 이 중국 시장에서 삼성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2010년 초반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부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중국 내 공략에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삼성의 중국 법인의 매출은 2011년 한 해 동안 510억 달러를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2014년 1분기에 19%였던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2018년엔 0.7%, 그러니까 1% 아래까지 떨어지며 중국 공장의 폐쇄를 단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유는 이 판매 부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더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인건비입니다. 한때 월 3,5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8만 원 정도였던 근로자의 월급은 현재 100만 원 가까이를 줘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실적도 부진한데 인건비까지 높아지고 있으니 삼성 역시 중국을 더 이상 기회의 땅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대신 인도와 베트남 공장의 생산 비중을 70%까지 늘리며 동남아로 거점을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2대 주요 기업이 중국에서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니 그렇다면 다른 국내 기업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트는 이미 2017년에 중국 내 점포를 모두 정리했고요. 롯데마트, 금호타이어 등은 물론 K뷰티라 일컫는 화장품 업체까지 중국 시장에서 차례차례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철수한 기업들을 보니 다소 착잡한 마음이 드는데요. 만약 사드 보복이라는 직격탄이 없었다면 지금쯤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의 기업들 역시 중국은 외국 기업의 무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대한 인구와 값싼 노동력 덕분에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과 인건비 상승, 현지 업체의 성장과 텃세 장벽 같은 열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며 속속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를 등에 업고 말입니다. 네, 한때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이 지금은 죽음의 땅으로 불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둘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 국내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에 복사되었다는 것이죠. 해외 기업들의 노하우를 흡수한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잡힐 것이냐, 더 도약할 것이냐, 이제부터는 시장 재패가 아닌 생존 경쟁을 위해 더욱 힘써 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